네, 우석진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호국 선녀를 기리고 싶은 ROTC 출신 영어로 영작학자 우석진입니다. 아, ROTC 출신이신가요? ROTC 출신입니다. 예. 모든 것에 다 걸치고 있는 네. 우석진 교수님이십니다. 예, 조국의 간성. 예. ROTC 출신이구나. ROTC 출신입니다. 예. 어떻게 좀 그 부하들한테 잘해준 참 계셨나요? 예, 농락당한 소대장 길들이기다가 소대장입니다. 농락을 당했다. 예. 군기 잡고 이런 거 안 하셨죠? 뭐 제가 뭐 군기가 뭐 어떻게 잡겠습니까? 얼차례 이런 거 안 하셨죠? 아, 제가 받았으면 받았지. 예, 알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영일만으로 가보죠. 예. 엄청난 양의 가스와 석유가 매정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아주. 이거 말 그대로 벤처잖아요, 벤처. 벤처입니다. 대박 아니면 쪽박. 대가면 쪽박.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해서 이제 투자하는 게 벤처 캐피탈이죠. 그렇죠. 모험 자본. 예, 모험 자본. 예. 근데 세계 경제 역사에서 모험 자본의 역사가 꽤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인류라고 하는 게 네. 이 도전과 이 모험의 네. 예, 그런 역사고 또 우리 그 역사의 중간점 보면 대항해의 시대 그래가지고 그렇죠. 뭐 발굴을 위해서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때도 진짜로 그러니까 벤처였죠. 예, 그러기도 하고 미국에서도 보면은 이제 뭐 1800년대 보면은 이제 골드러시라고 동쪽에 맞아요. 있다가 서쪽으로 또 모험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네. 예, 그리고 그런데 또 사람들이 돈을 대고 뭐 그 일확천금이 나오길 기대하기도 하고 네. 라고 하는 이런 뭐 투자와 이런 모험과 관련된 거는 뭐 상당히 이제 그 오래된 역사고 네. 제가 이제 그 재밌었던 거는 요번에 이제 이 광구들 이 사진을 보면서 보니까 물고기 이름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 혹시 자료 주민 그 화면 되시면은 보여주시면은 네. 저희 보면은 이제 광구 이름들이 좀 나오는데 네. 홍게, 뭐 주작, 고래, 방어 막 네. 이렇게 돼 있고 이번 프로젝트는 대왕고래다. 네, 맞아요. 대왕고래다. 네. 그래서 아마 이쪽에 이제 동해 쪽에 요 개발할 때 여기에 있는 뭐 수산물도 이름 붙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왕고래 이름을 딱 듣다 보니까 대왕고래 어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그러니까 모비딕이라는 소설이 생각이 났어요. 네, 허먼 멜빌의. 예, 허먼 멜빌의 모비딕이고 고전이고 그렇죠. 우리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뭐 즐겨 본다 했던 그 모비딕. 예, 그렇습니다. 예,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읽지 않은 고전입니다. 저럴 때는 백경 이렇게. 백경입니다. 백경. 예, 흰고래 백경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노인과 바다와 같은 어떤 이제 그 A협이라고 하는 이제 선장이 이 배를 끌고 다니면서 그 이 백경 이 향유고래죠. 네. 이 고래 잡으러 다니는 그래서 복수하러 갔다가 이제 죽는 이제 뭐 약간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의 동기는 좀 달랐죠. 이거는 일확천금의 꿈이 아니라 복수심에 불타서. 복수심에 불타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건데 이제 소설 내용 자체로 딱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문학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 예컨대 노인과 바다 그러면 노인이 이제 해밍웨이. 떠나가지고 그 청새치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청새치를 잡으러 갔다가 상어랑 뭐 싸워가지고 네. 뭐 자연과 뭐 역경을 이겨내고 뭐 이렇게 문학적으로 보면 그런 건데 뭐 모비딕도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조명이 주로 되는 건데 근데 잡으면 대박. 잡으면 대박. 예, 그래서 뭐 경제학자들은 이제 뭐 문학자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수산학의 대가도 아니고 다만 이 내용을 보면은 요게 모험 자본이 이 기회가 있었을 때 자본을 어떻게 모으고 그러니까. 위험을 어떻게 분산하고 이렇게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주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소설의 주된 내용.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책의 내용에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우리 지금 불타오르는 이 석유 발견에 대한 이런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번 소설 통해서 한번 좀 바라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간단하게 이제 그 모비딕이라는 소설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은 이제 이제 A 허브라고 하는 이제 선장이 있고 이 선장이 옛날에 이제 뭐 고래 잡으러 다니다가
이제 모비딕이라고 하는 이제 그 고래한테 다리를 이제 한쪽을 잃어가지고 이제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이제 잡으러 다니는 건데 이게 요 내용은 그 허먼 멜빌이 1851년대 썼지만은 이게 1820년도 정도에 이제 있었던 사고 그런 에피소드를 듣고서 썼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관여했던 고래 이름은 모샤딕이라고 이름 비슷한데 이거는 모비딕으로 바꿔가지고 글자 하나만 바꿨네. 모샤딕이라고 이제 그때 이 향유고래인데 뭐 여기 이제 애들 키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애들 키우다 보면은 애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고래 이름을 막 외우기 시작하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고래 책을 쳐보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좋아하는 게 공룡과 고래. 공룡과 고래를 다 거쳐가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집만 그런 거 했더니 다 거쳐가고, 예,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애들 때문에 자기는 아니더라도 애들 때문에 고래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요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서 이 스토리를 쫙 보게 되면 이게 일종의 이제 우리로 보면 이제 벤처 투자 같은 거예요. 그렇죠. 벤처 투자와 같은 거고 요거 이제 1800년도니까 19세기에 고래 잡는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처음 사온 거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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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어떻게? 19세기에 이제 포경 산업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기름을 구하러 가는 그런 산업입니다. 기름을 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석유 시추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기름이네. 그것도 기름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고 이게 이제 19세기에 이제 미국의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동부에 이제 항구들이 발달돼 있고 거기서 포경선을 발달했는데 여기서 떠나가지고 먼 길을 항해해 가지고 태평양까지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거기에 뭐 고래가 있다는 거지 잡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지금 똑같잖아요. 영일만 앞에 석유와 가스가 있다는 지금 소문을 들은 거지. 예, 지금 거기 있는 건지 확인을 못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긴 여정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나름 분석을 했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분석이 돼 있는 거죠. 거기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때 그 생각을 좀 이제 해봐야 될 게 그럼 고래를 왜 잡았느냐? 네. 멀쩡한 고래를. 고래에 대한 얘기는 우리 옛날부터 나오는 거고 우리 뭐 가까운 예로 보면은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해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바다로 간 산적 이렇게 붙어 있는데 국내 영화. 알죠. 손예진 씨가 손예진 나오는 유해진도 나오고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큰 그 고래 얘기인데 고래가 옥새를 삼켰다. 예, 옥새를 삼켜가지고 그거 이제 찾아오는 이제 그런 영화잖아요. 근데 약간 우리 이제 문헌에 보면은 이제 고래가 이제 큰 물고기로 이제 묘사가 되면서 이제 옛날부터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은 뭐 고래가 사체가 발견됐다 그러면 그건 이제 보통 먹고 막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왜 고래를 잡았을까? 잡으러. 근데 이제 그게 18세기 이제 후반이 되면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은 산업혁명이 되면은 이제 생산을 해야 되니까 이제 삶의 방식이 바뀌는데 네. 밤에 등불을 켜고 뭔가 이제 뭐 공부를 하거나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 일을 하거나 이제 이런 수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조명을 램프 기름에 대한 이제 수요가 이제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거에 이제 기름을 그 공업하는 원으로서 고래 기름이 잘 사용이 됐다. 물론 이제 고래를 잡으면은 버릴 게 없다 그러죠. 여러 가지 부산물이 있어가지고. 고래고기는 드셔보셨어요? 저는 이제 뭐 한두 번 먹어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약간 수육 같으면서 약간 좀 향이 좀 있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타입은 아닌데 그래서 일단 여러 부위에서 이제 기름이 나오고 그리고 특정 부위에서는 이제 앰버그리스라고 하는 이제 뭐 그런 약간 이제 돌같이 생긴 뭐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창조해서 만들어진데 그거는 이제 아주 고급 향수의 원료로 쓰인다. 뭐 고정제로 이제 사용이 된다. 근데 제가 뉴스 보니까 아침에 이 얘기해도 되나?
고래똥도 그렇게 비싸대요. 아 그래요. 저도 용 뭐라고 부르던데 하여간 해서 그게 이제 그게 그 똥은 아니고 아마 용 그게 아마 제가 말씀드린 앰버그리스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그 고래 몸속에 생기는 이제 돌 같은 건데 이게 약간 처음에는 냄새가 막 나는데 조금 지나면은 고래 살이네 살이. 예, 그 살입니다. 예.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뭐 수염은 뭐 여러 가지 뭐 우산 채찍 뭐 다양한 뭐 빛 뭐 이런 걸로 막 쓰인다 그래가지고 고래를 잡았을 때 상당히 이 경제적 가치가 높다. 이런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 우리가 이제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 중에 노드하우스라는 분이 계세요. 노드하우스 분이 이제 우리 그 90년도 후반에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이 빚을 이게 등불을 켜는데 빚을 내는데 일록수를 내는데 비용이 얼마큼 들어가느냐 그런 것도 한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뭐 옛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세에는 우리 촛불 예, 이런 거 쓰고 뭐 우리 호롱불 이런 거 쓰기도 하고 맞아요. 여러 가지 이제 기름들이 사용되는데 18, 19세기에는 고래 기름이 많이 사용됐고 예, 20세기에 오면은 이제 전구가 발달되면서 획기적으로 기술 발전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를 하면서 이제 그 고래 기름이 18, 19세기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제 비싸게 팔렸는지 그런 기술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 19세기 당시에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산업이었다. 수익성이. 그러니까 작기만 하면 노다지. 작기만 하면 노다지. 네. 근데 보통 이제 이 고래 한 마리에 배럴로 따지면 한 뭐 30에서 50배럴 정도 기름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네. 한번 여정을 한번 떠나면은 한 뭐 적게는 뭐 30마리에서 많으면 뭐 4, 50마리까지 잡아서 온다고 하니까 예, 물론 이제 잡는 거는 잡아가지고 실어갖고 오는 건 아닙니다. 잡아서 거기서 다 해체를 해가지고 기름 추출하고 뭐 이제 뭐 수용 같은 거 추출하고 뭐 그 쓰이는 부산물 같은 거 다 떼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는 거기 때문에 한번 나가서 제대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고 지금 우리가 거기에 매장량이 얼마다 뭐 BC가 얼마큼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 이제 논리가 있던 거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적인 케이스. 전형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일단 너무 오래 걸려요. 예, 그래서 여기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은 예, 저게 이제 그 모비딕에 좀 조금 안 보이는데 이제 모비딕에 나오는 이제 그 항로. 예, 피커드라고 하는 배가 어딜 지나서 갔냐 이제 이건데 출발점이 저 왼쪽에 있는 미국의 동부거든요. 매사추세츠에 있는 거기서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태평양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태평양이 원래 미국의 원래 앞바다잖아요. 동부에서 출발했으면 뺑 둘러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저게 이제 또 개성을 거쳐가지고 이 아프리카 아래를 지나서 그러니까. 희망봉 돌아가지고 쭉 돌아서 저기 보면 우리나라도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네. 저기까지 갔다가 다 잡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런 구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 거기에 고래가 있다고선 치더라도 상당히 이제 험난한 거고 이게 가는데 보통 이제 1년 걸린다 그래요. 야, 그러니까 장기 투자잖아요. 장기 투자죠. 가는데 1년. 그런데 쩐주가 그러면 그때 누구였어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이제 쩐주 얘기를 조금씩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펠렉이라고 펠렉과 이제 빌라드라는 이제 빌다드라는 사람이 이 배의 소유주예요. 이 사람이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를 하고 갔다가 1년 동안 갔다가 돌아오는데 1년 고래 잡는데 잘 잡아서 뭐 빨리 잡으면은 뭐 6개월 뭐 1년에 잡는다고 치면은 사업이 3년이잖아요. 네. 이 3년 동안 갔다가 오기 때문에 혼자 투자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투자는 보통 우리가 요즘 얘기로 우리가 컨소시엄을 만든다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컨소시엄 만들어서 투자하게 되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영일만 구조는 지금 컨소시엄이 안 만들어지고 이제 원래 호주 회사가 붙었다가 좀 떨어져 나간 걸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온다 그러면 달라붙겠죠. 달라붙고 어떻게든 여기서
뭐 최대 유전만큼 우리가 지금 매장량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네. 그럼 달라붙을 텐데 그게 지금 달라붙지 않는 걸로 봤을 때는 예. 컨소시엄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예. 요거는 다른 데는 이제 수익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는 것 같지는 않다. 뭐 실제야 우리가 다시 시추도 해봐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 같고 이때에도 이제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하는데 그래서 리스크 쉐어링을 위험을 이제 분담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뭐 선원도 뽑고 그다음에 뭐 그 선장도 뽑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계획도 나누고 들어오면은 이제 수익을 이제 분배하는 이제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고용한 선장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A허브라고 하는 그 선장이고 여기 선원이 이제 이슈마일이라고 하는 선원이 나옵니다. 맞아요. 이슈마일. 네, 나와요. 예, 이슈마일 사실은 요 소설은 이슈마일이 이제 화자로 예, 우리 그 영화 플래툰 보면은 거기 보면은 1인칭 관찰자 시점. 관찰 시점으로 쭉 네.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예. 이거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배우는 거예요. 네. 예, 하여간 그분이 이제 기술하는 이제 걸로 나오는데 하여간 이 이슈마일이 이거 허먼 멜빌 아니겠느냐.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그 사람은 아니지만은 여기 뭐 고래나 뭐 이런 배에 대한 설명이 뭐 너무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이거 요 포경선에 안 타보면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정도로 나오는데 아마 그 작자가 이슈마일에 빙의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등 항해사가 나와요. 항해사. 요 항해사 이름이 스타벅입니다. 혹시 커피하고 상관이 있나요? 그래서 커피 이름이 스타벅스의 이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항해사의 캐릭터가 되게 특이한데 요 그 스타벅스 창업자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을 되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타벅스로 짓고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팔지만 이 항해를 떠나는 심정으로 하고 뭐, 거기 보면은 이제 인어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이렌입니다. 사이렌. 그래서 네, 사이렌, 노래 부르는 사이렌인데 그래서 고로 그 이름이 이제 스타벅스 이름이 거기서 이제 그 유래가 됐다 그러고 거기서 책에서는 이제 개미라고 나오는데 배하고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서로 이제 편지도 주고받고 나 지금 우리 와이프한테 이거 편지 좀 전해줘. 내 돌아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편지도 주고받고 그다음에 필요한 물자 있으면은 이제 이런 거 주고받는데 거기 이제 스타벅이 이제 그 개물 할 때 다른 배하고 개물 할 때 상대편 그 선원이 이 커피포트를 들고 있는 거 보고서 뭐 약간 그런 기술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만든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부분은 이렇게 그 리스크 쉐어링을 하는 거고 그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제 선원들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선원들은 이제 월급 주잖아요. 월급하고 성과급으로 구성되는데 옛날에 정산 많이 했죠. 정산. 예, 그렇게 이제 많이 하는데 여기에 배를 타는 선원들은 월급이 없어요. 예, 월급이 없고 지분을 받습니다. 지분을 받습니다. 지분. 그래서 지분이 아주 레이 시스템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지분이 아주 자세하게 돼 있어요. 너는 끝나고 났을 때 요거 우리 수익의 100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률로 돼 있습니다. 정률. 그러니까 지금도 큰 어선 같은 경우는 하면 선주가 몇 프로, 선장이 몇 퍼센트, 갑판원들이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정산을 하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스타트업에 뭐 우리가 시작하면은 직원들 막 밤새고 막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하는 이유는 스탁 옵션 주고 뭐 주식 주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대박 나야지. 그렇죠. 나도 이제 그 이익을 얻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에 오면은 이렇게 하는 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매출에 대해서 정산하는 게 아니고 수익에 대해서 정산하자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손 주면은 비용을 다 털죠 여기다가. 그렇죠. 비용을 다 털죠. 그래서 정률 배분이냐 정액 배분이냐 이제 우리 뭐 예컨대 뭐 미래신도시나 대정동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정률로 하고 나니까 건설 이제 시공사들이 다 비용을 거기다 털어가지고 수익이 안 나가지고 사실 가져갈 게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일반으로 돌아와서 고래잡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민간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박을 쳐도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쪽박을 쳐도 자기네들이 온전히 책임을 지니까 뭐 그럼 본인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국고가 투입이 되면 그럼 국민들이 혈세가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이른바
벤처 캐피탈을 벤처 캐피탈. 동원할 수 있는 것이냐. 자, 이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대통령의 경험과 상관이 있다고 봐요. 제 생각인데 예. 지금 또 제 생각 완전 100% 제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그 구수하셨잖아요. 구수 시험을 계속 보다가 한번 예. 사법고시 예, 구수. 그래서 인생이 바뀐 건데 저희 여하튼 그 유학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 대박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대박의 원리. 그럼 뭐예요? 한 번은 터지고야 만다. 하다 보면 터지고야 만다. 대박의 원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유학 가려고 그러면은 영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 네. 이게 공부는 잘해도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근데 영어 시험을 제출해야지 유학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시험을 계속 봐요. 영어 공부는 안 하는데 시험을 계속 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점수가 한번 점수가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운이다. 대박의 원리다. 한 번 터지고야 만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좋은 점수 얻어가지고 영어 공부 안 하고 점수 잘 나오면은 그거 내고 유학 가는 경우가 있고 이게 좀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뭐냐면은 그 유학 가려면 지금은 좀 약화됐지만 이제 GRE라고 하는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미국 대학원 가려고 하면은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 예, GRE라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GRE 시험도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시험이 어려워가지고. 근데 여러 번 보면은 점수가 한번 나오는데 이 GRE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이름이 기록이 돼요. 이름이 기록이 돼서 계속 쌓입니다. 점수가. 그래서 여러 번 봐도 점수가 막 계속 기록이 되니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시험을 잘 봐도. 그렇겠네. 그러니까 성을 바꿉니다. 가능해요, 그게? 성을 바꿉니다. 예, 성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 그 영어로 된 성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존재할 수 없는 성들이 존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시면은 보통 우리가 리를 쓰지 않습니까? 리. 그렇죠. 리 아니면은 뭐 그냥 이를 흉내내고 싶으면은 뭐 YI 이렇게 쓰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 정도인데 RHE가 있습니다. RHE. 예. 본 것 같은데? 리입니다, 리. 예. GRE가 만들어낸 성씨입니다, 그거. 그러면 그 성이. 출발은 리로 출발했을 건데, 분명히. 영문 표기가 그러면 그건 의심해 봐야 된다. 그럼요. 저희가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 최 씨가 있어요, 최 씨.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초이, CHOI. CHOI로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분 이제 영어 성씨가 채 개발아 최 씨입니다. 그래요? CH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의성어는 소리는 비슷한데. 그러면 그런 경우다? 한번 터지고 마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국정이니까 사실은 이 대박의 원리에서 운영되면 안 되는데 아마 이 대통령의 그 개인적 경험 때문에 한번 이런 거 한번,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확률 20%가 되게 약간 의아하게 느껴지는데 물론 20%도 저희가 이제 의심을 하지만은 정부의 발표가 맞다고 치더라도 20%는 높은 거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정부는 보통은 뭐 5% 10%도 들어간다. 근데 20%면은 그거보다 훨씬 높은 거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이제 이런 걸로 당위로 여기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시추해 가지고 나올 확률이 뭐 10%다고 했을 때는 그 10%를 뒷받침하는 논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점 효과입니다. 예. 이게 확률이 낮더라도 들어가서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우리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낮은 확률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큰 기업들도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광고를 지금 인도네시아 앞바다에서 우리가 뭐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낮은 확률이지만 우리가 먼저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게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우리 그 배타적 경계 수역 안에 있는 영해만 앞바다에 있는 광고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선점이라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선점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우리 건데 뭐 이게 오늘 하냐 내일 하냐. 그런데 바로 거기서 석유기업을 예언할 때 보통 이제 그 초거대 다국적 석유 개발업체가 붙잖아요. 그렇죠. 상당 자본도 이제 그들이 대고. 그렇죠. 그래서 말 그대로 지분을 나눠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이거 미치는 거 아닌가 이제 저 옛날에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국가가 굳이 자본을 투입해서 손실이 볼 수 있는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도 사실은 있는 거죠. 서로 이제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그렇죠.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근데 요번에 이거 같은 경우는 호주에 이제 그 석유 개발에서 우드사이드가 붙었다가 지금 떨어져 나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현상 이건 그럼 온전히 국고가 투입이 됐으면 개발을 하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이제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뭘 한 건 아니거든요. 네, 물론 그렇게 하죠. 자기 돈으로 뭘 한 건 아니거든요. 네. 이게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장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이제 그 민간 자본시장, 민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위험 20%다 그러면은 누가 여기다 이거를 자본을 이렇게 많이 태우겠습니까? 이거를 서로 좀 나눠서 하자. 그래서 나눠서 해서 방안을 이제 고민을 할 텐데 지금 한 번에 우리 국고를 세금을 여기다 태운다는 얘기는 그러면 굉장히 높은 그 수준의 그 발견 그 가능성이 있거나 물론 그래서 나온다면야 누가 뭐라고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올해 예산서를 제가 한번 뜯어봤어요. 예. 이 우리 정부와 그다음에 이 석유공사는 과연 이 사업을 과연 우리 예산에 반영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 예산서를 좀 뜯어봤어요. 예. 그래서 그 2024년도 그 산업부 예산을 보니까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특별회계의 사업 중에서 유전 개발 사업 출자가 있거든요. 이게 유전 개발 관련된 이게 유일한 항목입니다. 수항목이 있긴 있었어요. 예, 있는데 이게 480억이에요. 408? 에?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됩니다. 480억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공구 하나 이 시추 구멍 하나 파는데 지금 1,000억 들어간다고 지금 그렇죠. 정부가 얘기하니까 이거는 택도 없잖아요. 그러면 요거 출자해가지고 돈을 더 모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요거 이제 모을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건 단기적으로. 그럼 바로 그러니까 내일 그러니까 시추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내년 예산에 포함을 시킬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지금 시작을 하겠다는 거니까, 올해 시작을 하겠다는 거니까 일단 반영은 안 되죠. 그래서 그 산업부에서 예상했던 건 아니다, 지금. 예상했던 건 아니고. 그러면 산업부는 아니더라도 공기업인 이제 석유공사가 반영했을 수는 있거든요. 네. 석유공사는 뭐 작년에 이미 다 했다는 거고 그 결과를 받았다는 거니까 만약에 요 개발할 계획이 있었으면은 석유공사의 주요 사업에는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현재 그 2달 정도 뒤면은 내년 새해 예산안이 또 이제 그 작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한번 좀 보면 얼마나 그러니까 올렸는지 한번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건 비교할 수가 있고 하여간 올해 주요 사업을 보면은 이제 공기업은 이제 알리오라고 사이트에 다 공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공시한 거를 보니까 4월 8일입니다. 알리오의 이제 주요 사업 공시 중에 유전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유전 개발 사업 항목에 원래 이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이 정도 새로 사업하면은 예타야 되는 거 아닌가? 예타야 되는 거 아닌가 했더니 이제 이게 계속 사업이라 가지고 지금 이제 해당 사업은 없는 걸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국내 탐사와 개발 광구에 그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698억이에요. 그래서 저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올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도 사실은 별로 없었다.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전후 과정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물리 탐사를 해가지고 데이터가 이제 축적이 돼가지고 데이터 분석에 들어가서 액트지오에 맡겨갖고 분석 결과가 나온 게 작년 말이라고 하니까 작년 말이면 올해 예산안이 이미 다 편성돼서 통과된 다음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올해 예산에 그게 거의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논리상으로는 그런데 만약에 가능성이 조금 높게 봤다면은 어떤 식으로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이 있었다면은 그 대통령이 발표해가지고 진행할 사업 그럴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예산에 이제 어느 정도라도 모양새가 이제 잡혀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교수님 말씀을 들어봐도 그렇고 결국은 핵심은 액트지오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JB타임즈에도 전해드렸는데 우드사이드라고는 호주 업체가 붙었다가 떨어져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별로 이제 그 돈 안 될 것 같아서 떨어져 나간 건데 그 시점이나 작년에 이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교수님이 분석한 것들이 요것들을 볼 때만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가능성 높게 안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급선회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액트지오의 결국은 분석 결과 작년 말에 나왔다는 이게 결국은 뭔가 전환점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소화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우리 재정 측면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쭉 진행을 해와서 만약에 액트지오가 그동안 발견 못했던 거를 갑자기 뭐 발견해 왔다. 그러면 사업 당사자 입장에서 야호, 유레카 막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게 가망성을 저희가 거기서도 봤기 때문에 이거를 잘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가지고 보통 맡기게 되죠. 우리가 이 학술적 연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 공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지금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뭔가 그 외부 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불합리하게 지금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럼 우리가 잘해줄 수 있는 데가 어디냐라는 거를 찾다 보면은 그게 이제 액트지오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이게 어느 형식이라도 최소한 이제 한 번은 우리가 시추할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러한 첩보를 듣고서 갑자기 이 최근 몇 달간에 갑자기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없던 데이터가 새로 생성이 돼 가지고 판단이 달라진 게 아니라 데이터를 재해석한 결과라고 했거든요. 산업부 차관은.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아한 게 그러면 우드사이드라고는 해서도 이게 지금 뭔가 이 동네 그 구멍가게 수준이 세계적으로 굴지의 지금 석유 개발업체인데 그런 분석 능력이 없어서 그러면 해석 능력이 없어서 떨어져 나간 거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뭐 이런 해석을 하고 초기에 뛰어드는 이유는 요 사업을 계속 이어가려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거 개발해서 나중에 지분도 받고 돈도 벌고 이러는 건데 요 컨설팅 회사는 요 액트지오는 사실 그런 유인이 없어요. 없죠. 그냥 자기들 그냥 컨설팅하고 용역이잖아요. 용역.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유리하게 써주고 안 넣으면 뭐 내 잘못 아니고 네. 이러기 때문에 뭐 그분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드사이드하고 서로 유인체가 서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좀 객관적으로 터프하게 좀 검증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대박이 터지면 쌍수를 들어서 환영이죠. 아유, 그거야 당연히 유력합니다. 환영이죠. 유력합니다. 근데 문제는 손실을 그게 아니라면 쪽박을 차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앞으로 돈이 이제 엄청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손실은 결국 이제 국민이 다 떠안는 거잖아요. 떠안게 되죠. 왜냐면 이제 이게 뭐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간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대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요 석유공사가 아마 공채를 발행할 거예요. 아, 그렇게 보세요? 네, 공채를 발행을 하고 정부는 우리 이자를 대주겠다. 아. 예컨대 뭐 1조를 조달하면은 예컨대 5% 뭐 4%나 이렇게 하면은 뭐 1년에 400억, 300억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예산만 태워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알아서 돌아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요거 팔아가지고 우리가 회수하겠다. 이제 이렇게 아마 자금 조달 계획을 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국민 눈에 보일 때는 이 돈은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이제 외관을 쓰고서 사실은 이제 이 시추 사업이 돈이 들어가는 거는 석유공사가 공채를 발행했더라도 이거는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렇게 진행하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아직 공식처럼 그렇게 진행됩니다. 우리 4대강 개발할 때 다 해봤기 때문에. 근데 예. 4대강 말씀하니까 이게 지금 비슷한 사례가 이명박 정부 때 이른바 자원외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도 그러니까 쪽박천 경우가 좀 몇 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무원들이 약간 좀 귀가 또 얇습니다. 의심도 많지만 귀가 얇아가지고 예. 누가 가서 슉슉 이렇게 하면은 예. 그런가? 그래서 잘 모르면서 특히 이제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할 때 그게 잘 넘어가거든요. 오히려 예. 예. 우리가 자동차 고치러 가가지고 거기서 그 기술자 앞에서 뭐 이거 어떻고 소리가 어떻고 이러면은 그런 사람이 더 당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조금 우리도 이제 요 사업 검토를 하는
그래서 공식 뭐 절차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냉철하게 착공하기 전에 시추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좀 요거를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시작하면은 대통령 사업이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 파야 됩니다, 이거. 예. 대통령은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 파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꼭 직접 나서서 발표를 했어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사실은 그래서 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근데 제가 코너를 하나 만들었는데 성공 확률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MBC 사장님 오셔가지고 축사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뭐야? 제가 볼 때는 진행해서 쫓겨났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가름하고요. 예.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를 않았는데 짧게라도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참 이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 전망치를 축소 왜곡하라고 지시했다. 예. 감사원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압축적으로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재정법상 5년마다 40년 뒤에 국가재정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장기 전망을 하게 돼 있어요. 재정 전망을. 근데 2020년도에 여름에 그때 코로나 때잖아요. 이때 이제 장기 재정 전망을 한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더니 청와대에서 좀 높은 거 아니냐. 그래서 세 자리가 나와가지고 100% 이상 넘어가다는 얘기죠. 그거를 2060년에 요거를 좀 내렸으면 좋겠다. 이게 조금 혼돈을 줄 수가 있으니까 40년 뒤니까 사실은 되게 부정확한 예측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세 자리가 나오면 조금 혼돈 줄 수 있으니까 좀 내리면 좋겠다고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이거를 지시했다. 네. 원래 재정 혁신국인데 혁신국에 지시를 해가지고 요거 그동안에 산출하던 숫자와 다르게 숫자를 낮게 만들어 왔다. 그래서 81%로 만들어 왔다. 지금 2020년 기준 43%인데 원래는 감사원이 원래대로 해보니까 이게 140% 정도 나오고 높게 보면 160%까지 나오고 낮게 보면 111%까지 나오서 일단 세 자리가 나오는데 니네가 조작한 거 아니냐. 라고 해가지고 이 퇴직한 이제 그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이제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한 겁니다. 재정 전문가시잖아요.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기재부에도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안 것까지는 저는 저한테는 큰 수학이었어요. 큰 수학이고, 야,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은 허접하게 하는구나. 재정 기재부에서? 네, 기재부에서. 다른 것도 좀 허접했는데, 지금 이것도 조금 이렇게 허접하게 하는구나. 이제 이것까지는 좋았는데, 예. 이렇게 공개돼 가지고 국민들이 알게 되면 조금 나중에 좀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알려지는 거는 좋은데, 이게 감사원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혼낼 문제인가? 왜요? 아니 수출을 조작했다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40년 뒤의 문제이기 때문에 40년 뒤 사실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니까 예측이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가정에 의해서 이거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예. 단일 공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하는 거고 지금 예컨대 160이라고 해서 160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80이라고 해서 80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이게 참조 자료로 쓰는 거거든요. 예측을 잘못했다고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제 너가 정해진 포뮬라대로 안 했다. 다시 정해진 것도 없는데 사실은 그 과거에 했던 관행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반칙을 했다. 이제 숫자를 낮추려고 니네가 그렇죠. 지시를 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뭐가 나오냐면 텔레그램 메시지에 홍남기 이제 부총리 그동안 입장은 이제 조금 높은 것 같으니까 낮은 방법이 있지 않냐 그런 거랑 생각해봐라 그런 정도로 얘기했다는 건데 이제 텔레그램을 뒤져 보니까 이제 두 자리로 맞춰와라 이런 문구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지시한 거는 굉장히 저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이렇게까지 감사원이 나서가지고 이게 이렇게 혼낼 문제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하나 들고 이거는 이제 공개를 하면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쳤는지 공개를 하면은 이게 이상한 짓은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주기적으로 공개를 해가지고 경쟁을 통해서 이제 해결할 문제라고 좀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수 추계가 뭐 어마무시하게 틀리거든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게 그러면 감사원의 이 홍남기 그러니까 전 경제부총에 대한 이거 감사였던 그 잣대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 그대로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 일단 인사조치 당해야죠. 아 그런가요? 왜냐면 작년에 엄청 틀렸잖아요. 작년에 엄청 틀렸는데 제가 지금 최근에 그 기재부의 세수 추계 모형 공개 소송에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데 네. 진짜 한심합니다, 진짜. 한심합니다. 공개 그 추계 모형 보면은 진짜 야, 진짜 이걸 가지고 400조로 예측하고 있었나 진짜 이 정도로. 그 정도요? 제가 지금 이제 계량경제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경제학과 학생들한테 이제 이 통계 모형을 가르치는 건데 그거에 가장 낮은 수준도 안 되는 모형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한심한데, 약간 한심하고 떠나가지고 쉬운 모형도 잘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작년에는 60조 틀렸어요. 네, 그렇죠. 60조. 근데 그러면 그때 당시 추경호 부총리거든요. 최상목은 지금 부총리는 그때 경제수석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세제실장,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국장도 과장들 다 관여했을 텐데 다 인수조치 당해야죠. 올해 세수가 지금 작년이 최악이라 그랬는데 작년보다 더 낮습니다, 지금. 근데 더 낮아요. 감사원 지정은 왜 틀렸냐가 아니라 숫자를 마사지를 시켰다라는 걸 문제 삼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그거 이제 미래에 그 지출을 얼마큼 늘릴 것이냐를 계산을 해요. 그리고 수입도 계산을 하고 지출하고 수입 차이가 이제 적자잖아요. 그 적자를 누적시키면은 이제 그게 부채로 바뀌는 건데 그렇죠. 지출을 이제 어떻게 증가시킬 것이냐라고 했는데 지금 홍남기 부총리 측은 어떻게 한 거냐면은 그 지출이 GDP 늘어나는 거에 비례해서 늘어나게 된다. 이제 이렇게 한 거고 감사원 지적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의무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엄청 빨리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뭐 기초연금이라든가 뭐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홍남기 가정대로 하면은 정부가 쓸 사업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되면은 쉽게 얘기하면 홍남기 전 부총리가 대놓고 그러니까 숫자 낮추라고 대놓고 지시한 게 아니라 산출의 어떤 방법론의 차이인데 그거를 마치 조작이라고 하는 어떤 굴레를 씌워버리면 그럼 동일하게 지금 현 어떤 그 경제 라인에도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이 혼내줘야죠. 이런 예. 얘기신 거죠. 일단 저는 공개가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공개가 되면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안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될 일이고 감사원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미주알 코주알 역까지 다 들어와서 사실 감사원이 전문성도 없잖아요. 감사원 전문성이 없는데 이걸 보면은 전문가한테 물어봤다고 돼 있거든요. 누구래요, 근데? 근데 누구 명단은 안 나오죠. 근데 그럼 그 전문가는 어떻게 선택을 했냐? 그러면 뭐 연구원에 물어봤다, 학회에 물어봤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수님한테 연락 안 왔고. 저한테 왔으면 제가 혼내주죠. 혼꾸녕을 내주죠, 제가 혼꾸녕 내주는데,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얘기를 해줄 사람을 골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참. 홍남기 이 부총리 쪽에서도 승복하기가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너무 만기칠람식으로 여기까지 그 전망 작업까지 들어와서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일관성을 따지면 이제 이 어떤 잣대가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윤석열 정부에게도 이제 결국은 적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얘기로 연결이 되네요. 이제 제가 예측하기에 이제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고 하면은 이 똑같은 감사원이 가서 이제 추경호 최상호 부총리 가서 또 막 털 겁니다 이제. 그때는 하고 이번에 왜 안 하냐 이럴 수. 지금 이거는 지금 나온 거 2060년이니까 틀린지 알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야 너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건데 이거는 완전 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쓰인 가정들 가서 너 왜 바꿔서 물어보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뭐. 지금은 인사조치로 끝나지만은 예. 모르겠습니다. 예. 고발 조치할지 몰라요. 알겠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지켜보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 마무리하고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석진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